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의 분류라도 있죠? 요거 할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자, 43페이지 있을 겁니다. 43페이지. 잠시만요. 자, 두 번째 테마인 부동산의 분류.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에 따르면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요, 택지지역이다. 얘는요, 농지지역. 얘는요, 임지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걸요, 대분류했다 해줍니다. 크게 분류했다. 이거를요,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걸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한 세 가지, 요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자, 먼저 요거는요, 택지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들 있죠? 이런 동네를 답을 택지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분류합니다. 감정평가할 때. 농지는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얘는요,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이때, 가능하면 사람들은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러니까, 임지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아니면 임지를 택지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거꾸로 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다. 자, 이런 땅 있죠? 큰 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후보지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전환 중에 있는 땅이지. 이미 바뀌었으면요, 바뀐 땅의 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예를 들어, 농지를 도시로 만들려고 택지 조성사 같은 거 할 수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이거를 이행지다 해주는 겁니다. 이행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행지. 자, 그래서, 자, 후보지는요, 이렇게,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뭐라고요? 상호간에.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후보지입니다. 상호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용도지역 뭐라고요? 내에서, 안에서. 그러니까, 요 안에서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원래 답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거는 이행지 후보지요? 원래 후보지입니다. 답지는 농지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택지죠?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지는요, 택지지역 내에서, 안에서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지역 안에서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지들끼리. 이것도 임지지역 안에서 전환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라고요?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여태 했는데, 자,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그리고 요것도 좀 기억할게요. 이 택지는요, 우리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라는 용어를 쓰고, 이거를요, 그 건축법에서는요,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대지다. 그래서 대지하고 택지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감정평가에서는 뭐라고요? 택지.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요, 대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시면 나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공지가 있고 건부지가 있는데 이 택지 부분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자, 얘는요, 나지다. 얘는요, 이 건부지. 얘는요, 공지 이렇게 나눠볼게요. 세 가지 형태로. 자, 나지라는 것은요, 이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 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각종 정착물 있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땅에다 아스팔트가 깔려있다. 이것도 건부지입니다. 아니면 지하에 육교 같은 게 있다든가, 지하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다 뭐라고요? 건부지 맞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나지는 뭐냐면, 그야말로,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땅 있죠? 흙으로 돼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 해주면 돼요.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지는요,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지역마다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 짓고 난 이렇게 남겨놓은 땅이 있죠. 이걸 공지라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요, 나지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데, 나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종 전용 지역이다, 이거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상업지역이다, 받는 겁니다. 자, 다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그 얘기는요, 뭐 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요 지역권, 임차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설정되어 있는 걸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했는데, 아직은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요, 지상권, 임차권, 지상권 같은 게, 지역권 같은 게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요, 농작물의 경작에도 이용되지 않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은 농지나 임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일반적인 지역을 볼게요. 일반적인 지역은 요거는 나지고 요거는 뭐라고요? 건부지인데 3층짜리 건물이 딱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일반적인 지역은요, 뭐 여기는 한 10층 정도 지을 수 있다고 치자. 이 지역은. 그러면 제대로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땅이든 최소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나지가 비쌀까요? 건부지가 비쌀까요? 나지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여긴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여기다 10층 지으려면 바로 올리면 되죠. 근데 여기다 지으려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뭐보다 비싸다고요? 건부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요,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 건부 뭐라고요? 감가다 해줍니다. 자, 감정평가 용어로 건부 뭐라고요? 감가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토지요, 이거는요, 개발 제한 구역이죠.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런 지역에 가면은요, 이렇게 나지가 있고, 여기는 모텔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자, 나지가 비쌀까요? 건부지가 비쌀까요? 건부지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런 빈 땅을 구입해봐야 쓸모가 있어, 없어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건물도 못 짓게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비싸다고요? 건부지가 더 비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요, 건부지가 더 비쌉니다. 왜냐면 이런 땅 구입하면 모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땅 가격도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감정평가할 때는요, 건부지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건부 증가다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대지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맹지라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맹지는요, 자, 도로와 접합면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맹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옆에, 자, 이렇게 볼게요. 도로에 접합면이 하나도 없는 땅을 뭐라고요? 맹지라는데, 이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도로 올라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로를 여기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일단 살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땅 모양이 마치 자루 모양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요것도 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요거는요, 자루 모양 대자입니다. 요 대하고 다른 겁니다. 뭐라고요? 자루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자루 모양 대자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필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획지가 있는데, 이쪽. 자, 다들 아시겠지만, 필지가 있고 획지가 있는데, 필지는요, 소유권을 구분하게 한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필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조그만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필지죠. 그리고 이 필지별로 뭘 부여해요? 지번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56번지, 57번지, 58번지 이렇게 부여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필지라는 것은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면적 단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획지는요, 이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걸 뚝뚝 잘라놓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획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로가 있는데 도로에서 안으로 쭉 들어갈수록, 산 쪽으로 갈수록 땅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당 얼마다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자른 다음에 이 정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정도는 1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하는 걸요 하나하나를 획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요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뭐래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법지가 있고 빈지가 있는데, 자, 법지는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 어떤 사람이 집 짓고 다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좀 정지 작업을 좀 해서 이렇게 지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땅이죠, 이 땅. 이 땅을 뭐라고요? 법지라는 겁니다. 법지. 자, 얘는요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윗집 소유로 합니다. 우리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제 지적도를 작성할 때 여기서 한번 자릅니다. 잘라요?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잘라서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소유예요? 윗집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다만 얘는 활용실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죠. 뭐 축대 같은 거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찰랑찰랑 꽉 찼다. 여기까지 찰 수 있죠? 여기까지가 최고 만조 수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곧바로 소유권을 부여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바닷물에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구 환경이 바뀌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갑의 소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시킬 겁니다. 그럼 이 땅을 볼게요. 이 땅은 아직 이런 땅을 빈지라 하는데 요거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아직 개인의 소유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어 있다는 얘기죠. 다만 활용식으로 높은 땅 이걸요 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잡다한 용어들, 소지라는 것은요 대지 등으로 이렇게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 이걸요 소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화지는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 보통은요 선화지에 대해서는 가백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풀악지는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집안이 홍수 등으로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 있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바람에 자, 이 논밭이 하천으로 잠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풀악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안지는요 도시 토지 중에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땅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공안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유지는요 공안지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 토지가 됐든 농촌 토지가 됐든 어쨌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 뭐라고요?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안지는요 농지 등이 정상도로 쉬고 있는 땅 있죠. 이걸 뭐라고요? 휴안지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서술형 지문. 자, 택지는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땅 이걸요 택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이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땅 이걸 뭐라고요? 택지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자, 용도지역 상호간에 밑줄 주세요. 밑줄. 어쨌거나 상호간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후보지 해줘야 돼요. 후보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고요? 후보지라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내에서 밑줄 주세요. 내에서 이렇게. 자, 내에서 나오면 이건 뭐라고요? 이행지입니다. 용도지역 내에서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이걸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현재 답지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면 이미 농지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땅의 가격이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요? 도시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는 순간 올라갔겠죠. 소문 듣고 다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감정평가할 때는 답지로 평가하는 게 나을까요? 상업지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상업지로 평가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환 전의 용도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전환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때는 언제 하라고요? 전환 전의 용도로 따져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번에 감정평가 시에는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숙도가 낮다는 얘기는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있는 땅을 다 뭐라고요? 택지라는 겁니다. 택지라고 하죠. 근데 우리 사이사이에 도로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철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위에다는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지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이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이죠. 요거까지 모조리 합쳐서 이거 뭐라고요? 부지라는 표현 씁니다. 뭐라고요? 부지다. 자, 읽어볼게요.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는데 건축 용지 외에도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 이걸 뭐라고요? 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토지에 건물이라든가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건축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땅을 이걸 뭐라고요? 나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만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6번 보겠습니다. 공지는 필지 중에서 건축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이걸요 공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건부지 가격은요 건부 감가에 의하여 나지 가격보다는 낮게 평가되죠. 자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지가 비싸죠. 어떤 땅이도 제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가 비쌉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지에 비하여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는 10층 바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10층 올리랬더니 얘 때문에 신경 쓰여 안 쓰여?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겠네요. 낮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건부 증가란 토지용에 대한 규제가 극심한 용도지역,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와 같이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되어 있을 때 있죠. 예, 그때 나타난 현상 이걸요 건부 증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부지가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이걸요 건부 증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 이걸요 필지라는 겁니다. 획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 가치평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획된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있죠. 이걸 뭐라고요? 획지라는 겁니다. 법지는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실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이걸 뭐라고요? 법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지는요. 최고 만조 소유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토지를 말하는데 얘네들은요. 이걸 얘기하죠. 소유권은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되지만 소유권 없죠. 그렇지만 활용실익은 높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빈지라는 겁니다. 14번에 맹지는요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 이걸요 맹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에 대한 설명으로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하는데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죠. 이걸 뭐라고요? 포락지라는 겁니다. 선화지는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 이용 및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자 선화지 아래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테마 알아볼게요. 세 번째는요 부동산의 특성 알아볼게요. 부동산 특성. 여기는 이제 크게 그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자, 건물의 특성을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정리하시면 돼요? 토지의 특성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특성만.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먼저 자연적 특성이다. 자, 요거는 이제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이런 땅을 준 거죠. 땅이라는 거 꼼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런 걸요. 이걸 부동성이 따집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땅이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 요거는요,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라는 것은 다른 땅을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병합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그리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 분할이 가능하다. 이거는 신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죠.
인간들이 이렇게 부여한 특성들 얘기합니다. 이걸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땅을 잘라 못 팔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부터 자연적 특성은요, 땅이라는 건 꼼짝 못 하는 거죠. 이걸 부동성이 있다. 그리고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토지는요, 자,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증가할 수 없다 해서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똑같은 땅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개별성이 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위치부터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를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이 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요, 토지는요, 별다른 법적 대안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해야 안 변해요? 물리적이고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주변 지역이 예를 들어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변하면요, 이 토지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의 가변성이라고요?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자, 거기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우리 교재는 이제 6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64페이지. 자, 먼저 이제 부동성은요, 꼼짝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다, 얘는 부동산이라 할 때 뭘로 구분합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주택가가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외부 효과다. 특히 남한테 피해 주는 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고, 이득을 주는 걸요, 정의 외부 효과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 얘들을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 땅이라든가 이 건물을 들고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성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니까 손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부동성과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물건 2개 구입했습니다. 돌 하루방하고 뭘 구입했어요? 토지를 구입했는데,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걸 뭐라고요? 공시한다 해줍니다. 그러면 돌 하루방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방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걸 점유를 요한다 해줍니다. 근데 토지 자체를 가져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쩔 수 없이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다가 내 거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등기를 요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비 현상을 어떻다고요? 국지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원룸 하나 지었는데 굳이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하고 이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다 광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자꾸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합니다. 이걸요, 국지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국지화. 그 다음에 우리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시장에서는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팔죠. 이걸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 해줍니다. 무슨 시장이라고요? 구체적 시장. 근데 자, 만약에 G마켓 들어가서 물건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물건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컴퓨터상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이런 거 일종의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때로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피스텔 하나 지어서 분양 직원들 데려다가 팔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때는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입니다. 근데 물건은 강릉에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보 활동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그리고 어떤 거는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임장 활동도 자꾸 필요한다는 얘기죠. 현장에 임해서 활동한다. 이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특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알고 있고 누군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치 안정성을 제공한다. 내가 이제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시계를 담보로 잡았는데, 자, 이 갖고 다니다가 잊어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토지를 담보로 잡으면 요거는 누가 훔쳐가지는 않겠죠. 이런 의미에서 담보가치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 알아볼게요. 자, 이 부동산은요,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이걸 뭐라고요? 영속성이 있다집니다. 그래서 토지에는요,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리적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자, 토지가 늙나요? 노후화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태풍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노마 파손 이런 걸 뭐라고요? 물리적 감가라는 겁니다. 이런 감가상각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자, 지은 지 5년 된 건물이 있다. 몇 년 됐다고요?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5년 된 시점에서 요거를 원래는 1억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이 5년 된 시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이게 한 3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걸 재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 이렇게 해서 일단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 안 됐어요? 된 상태에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빼내는 겁니다. 감가 누계액을 빼내서 이때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원가 방식하에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원가 방식하에 뭐라고요? 원가법. 근데 아까 물리적 감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논리가 감가 누계액을 빼내는 형태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다. 영속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원가법의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우리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같은 거 있죠? 이게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동산은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에 구입했는데 20년 있다가 100억에 팔 수 있어 없어요? 이걸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용하면서도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는 갖고 있으면서 자, 이걸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이가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땅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 이제 공부했었는데 이런 얘기 좀 기억할까요? 자, 토지는 수익이 자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처분하지 않은 이상 수익이 영원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한 해의 순수익을 자, 똑같은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 과정에서 한 해의 순수익을 곧바로 환원이율이라는 걸로 나누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걸요, 수익환원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의 기초. 이게 직접 환원법의 기초가 이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곧바로 환원율로 나누면 돼요. 그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보니까 토지의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는 바람에 13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수익 방식의 뭐라고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토지 같은 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면 환원율로 곧바로 나누면 가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내가 이제 내년도에 수박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돼서 미리 사놓고 그러나요? 예, 그렇지 않죠. 근데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미리 사놓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먼 미래를 자꾸 내다보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걸요, 장기적 배려해 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하네요? 철거하는 거니까 이 가치가 계속 감소됩니다. 근데 토지가 언젠가는 철거하나요? 예,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어떻다고요? 매우 우수하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쭉쭉 알아보시면 돼요.
자, 부정성은 볼게요.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도가 우리나라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땅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늘릴 수 있나요? 추가로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집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증성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리는 거 이걸요 물리적 공급이다 해줄게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왜 그래요? 부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증성.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이라고 치자. 가격 수량인데 자, 가격이 이만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죠. 근데 올라가면 아파트 같은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만들고 싶죠. 근데 얘는 추가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양 요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 공급은요 이렇게 수직이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수직이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치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죠. 근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폭등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만 폭락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균형 가격이라 하기는 곤란하죠. 수요 때문에 결정되는 거를 균형 가격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 부증성 알아볼게요. 토지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생산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얘는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는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떻다고요?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죠.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때문에 결정되는 거를 균형 가격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그 원가 방식이 뭐 하는가요? 자, 볼게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같은 걸로 다시 짓는다면 얼마 들어간다고요? 3억 들어가죠. 여기서 감가 누계액을 빼내는 이러한 형태를요 원가 방식 해줍니다. 이때 가치를 구하는 거를 원가법이라고 하죠. 했었는데 근데 토지가 5년 된 토지를 다시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갈 건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토지가 5년 됐는지 만년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원가 방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토지는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거죠. 맥주가 부족하면 얼른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는 부족하니까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는 서로 막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다 보니까 토지가 계속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집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5억 가지고 토지만 다 구입할 수 안 되죠.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조금만 구입하고 가능하면요 층수를 많이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걸요 집약적 이용한다 집니다.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집약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가능하면 최고 최선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요 자, 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돈만 있으면 뭘 구입하려고요?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인근의 토지는 계속 올라가 안 올라가요? 산업이 발달할수록 인구가 자꾸 증가하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땅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계층 1%가 대한민국의 이 사유지의 60%를 갖고 있는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독점적으로 땅을 갖고 있으려고 하죠. 돈만 있으면. 그죠? 이거 그래서 결국은 토지용 자체가 자꾸 뭐라고요? 가진 사람이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주변에는요 공안지 같은 게 자꾸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요 토지 공개념의 근거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의 근거.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까탈스러운 지문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일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성은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똑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는데 일단 둘 다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형, 지세일, 지반, 지세 이런 것 따지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요 개별성이 따집니다. 뭐가 있다고요? 개별성. 자, 그래서 토지는요 이렇게 볼게요. 물리적인 대체라는 게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거 있죠.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자, 맥주 같은 경우는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끼리 맞바꿀 수 있는 거죠. 물리적 대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대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예 없습니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왜 그래요? 개별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개별성. 근데 자, 여기 용도적 대체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집니다. 용도적 대체. 이걸 이용하다가 저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삼성 아파트고 요거는 대림 아파트인데 자, 얘를 이용하나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죠.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면 시설도 비슷하다면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얘를 이용하다가 얘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싼 걸 이용해요? 비싼 걸 이용해요? 싼 걸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아파트는 1,600만 원에 나와 있고 얘는요 1,300만 원에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삼성을 사요? 대림을 사려고요? 대림 사려고 하죠 사람들이. 이거 서로 사려고 하니까 얘는 가격이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죠. 그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용도적 대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용도적 대체는요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요? 비싼 걸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하죠. 이런 과정에서 가격대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 이건 남양주에 있는 거고 이건 부산에 있는 건데 얘를 대체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같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인접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인접성.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 지역은요 지역마다 가격 수준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비슷하다고요? 가격 수준은 비슷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자, 이 지역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가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뭘 결정하고요? 가치 수준. 왜 그래요? 인접성 때문입니다. 약간 좀 까탈스럽죠? 자, 근데 아무리 그 지역은 가격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마다 가격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아, 도로에 가까운 놈이 있고, 먼 놈이 있고, 1층 다르고 2층 다르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그 부동산마다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뭘 구한다고요?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까탈스럽네요, 이거. 까탈스럽죠? 예?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아직은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걸 좀 많이 공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표준지의 선정이 곤란하다. 개별성 관련돼서 니은번. 자, 이 토지가 거의 똑같다면 아무거나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자, 아무래도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좀 곤란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겠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토지는 자, 토지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기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입니다.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이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러기 힘들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접성 알아볼게요. 물리적인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남한테 연탄공장이 피해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인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남한테 피해 주는 걸요? 외부 불경제.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걸요? 외부 경제.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걸요? 정의 외부 효과. 손해 주는 걸요?
부의 외부효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연탄 공장이라고 해서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지네들도 지들끼리 몰려 있어야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시설도 같이 나눠 쓰고 여기서 만든 거 여공장에 팔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걸요, 협동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주택은 주택들끼리 어울리는 토지끼리 이용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있어야 협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땅끼리 다 떨어져 있다. 다 떨어져 있으면 경계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져야 되겠죠.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지하철을 뚫기로 했는데 주변 지역의 땅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거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뺏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옆에 있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익을 봐야 못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뺏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개발 이익의 사회적 관수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물리적 대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걸 이용하다 어디 갔어요? 없어졌네요? 이걸 이용하다 저걸 이용할 수 있죠? 옆에 있는 거. 이건요? 왜 그래요?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는데 요거는 아파트가 비싸고 싸다. 그럼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가격대가 비슷해집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부동산끼리는. 그래서 이거를요, 나중에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가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 수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인문적 특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문적 특성은요, 우리 교재에는 6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먼저, 자, 토지는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원래 농지였는데 정부에서 도시로 바꿔놓는 바람에 나도 집 짓고 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최초로 창조적 이용도 가능하고, 나중에 보니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니까 원래는 주거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나도 갈비집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행과 전환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는 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최유효 이용을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적지론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입지 선정론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땅이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요걸 따져보는 걸요, 요거를 적지론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은 한 개 용도로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론 나오는 겁니다. 적지론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죠. 이걸요, 가격 다원설이다. 혹은요, 가치 다원설이라는 겁니다. 가격 다원설 뭐라고요? 가치 다원설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은요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택지로 쓰이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걸 부증성은 절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근데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바닷물을 메꾸어 늘릴 수는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인 절대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거, 이걸요 경제적 공급해 줄게요. 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지입니다.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은요 경제적 공급이라는데, 이거 왜 그래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뭐라고요? 다양성.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가격이고 수량인데, 이게 이제 택지라고 치자. 어떤 지역에 택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택지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좋아졌죠?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공급량을 늘릴 수 있겠네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이게 택지라면, 그죠? 공급량이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경제적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입니다.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전환을 통한 뭐는 가능하다고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은요, 경제적 공급 곡선은요, 우상향하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우상향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다 해서 때로는 토지를 합쳐서 이용할 수 있고, 때로는 잘라 팔 수 있는 거죠. 용도의 이거는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20평 가지고서 집 짓고 딱 살고 있었는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자, 20평을 가지고 집 짓고 딱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 상가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럼 나도 여기다 갈비집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다고요? 갈비집. 근데 20평 가지고 갈비집 할 수는 있지만, 이거 해봐야, 뭐 주차장 정도도 안 나오고 너무 협소하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80평을 팔겠답니다. 그럼 총 몇 평이 된 거예요? 100평이 된 거죠? 100평 정도라면 갈비집 할만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땅이 작아서 용도를 바꾸는 걸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옆에 있는 땅을 합쳐서 이용하다 보니까 용도를 바꾸는 게 쉬워져서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죠? 이걸 용도의 다양성을 어떻게 하고요? 지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합쳐나가게 되면 때로는요,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치가. 그렇지만 지나치게 합치면 오히려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제 분할하게 되면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나치게 쪼개면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적절히 분할해서 이제 팔았더니 전체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전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쪼개서.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또 쪼개게 되면 바둑판처럼, 그러면 이렇게 쪼개면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예요?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자, 그 생산비가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절감되면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클수록 이익은 커진다. 이걸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덩치가 클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이익은 커지는 걸요, 규모의 경제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하죠.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 어떻게 구입합니까? 대량 구입해서 대량 판매하죠. 그럼 대량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싸게 구입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지나가다 수박을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아저씨 여기 다 주세요 하면 7,000원씩에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이마트를 편의점만 하게 한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규모를 쫙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이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딱 적합한 규모라는 얘기죠. 이때까지는 규모를 자꾸 키우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걸요, 규모의 경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경제. 그죠? 그러니까 이 남양주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딱 적합한 규모가 요 앞에 있는 이마트 있어 없어요? 있죠? 요 정도 딱인데, 규모가 크다고 이익이 계속 커진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오히려 운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 인건비가 더 나가고 관리비가 더 나가죠. 오히려 들어온 손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이상 늘리게 되면요, 규모의 불경제 구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알겠나요? 더 이상 늘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정도만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요, 하필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필 현상은 필지를 합치겠다는 얘기죠.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요,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플로테이지.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 뭐가 생긴다고요? 플로테이지 현상. 하필 현상 있죠? 필지를 합쳐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용어네요. 어려운 용어죠? 이렇게 하시고,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우고, 여기까지는 합쳐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 뭐 물어보고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백화점을 딱 차리려고 하는데, 그럼 땅을 막 구입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땅 소유자가 유독히 안 판다고 버티는 겁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땅이 없으면 이걸 알박기 한다 줄게요. 뭐라고요? 알박기. 그럼 이 땅이 없으면 백화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요것만 없는 상태에서 백화점 이렇게 여기다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원래는 정상가가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 10억 정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값이죠. 뭐라고요? 이걸 한정가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정가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남양 지역에 어떤 땅이 있는데 요 지역으로 서울대가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수 있네요. 여기 이제 지하철이 원래 없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하도 이제 투기가 극성이라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어놓으니까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할 때 이 가치가 자,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뭐 위치라고요? 위치. 근데 여기서는 문제 풀다 보면 물리적이고 절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상대.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땅이 있고 여기도 땅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땅인데 얘는 옆에 서울대가 하나 들어왔고 얘는요 옆에 자 무슨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해주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런 게 들어온 걸요 사회적 위치가 변했다. 이런 걸요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감정평가론에서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암기하라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가치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다. 이것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국토성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는 거죠. 사유이기 전에 국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 같은 거 있죠.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밑에 서술형 지문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부동성은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합니다. 2번 볼게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직접 가서 아까 땅이 어디 있다고요? 강릉에 있다고 했는데 강릉까지 가서 확인도 해야 되죠. 그리고 감정평가 시 지역마다 가격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부동성이 기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맥주가 남아 돌고 여기는 맥주가 부족하다. 남아 도는 걸 갖다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 아파트가 남아 돌고 모자란다고 해서 갖다 팔 수는 없는 거죠. 땅이든. 그래서 이건 다 뭐라고요? 부동성에 기인하는 겁니다. 부동성. 세 번째 볼게요. 자,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이거 했잖아요. 세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부동산은요,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인하여. 자, 볼게요.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영속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어야 한대요? 안 됩니다.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이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7번 볼게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한다. 멀리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온다. 이것도 감안하는 거죠. 이걸 장기적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는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해줍니다. 뭐가 우수하다고요?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소유이익.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이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용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영속성은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의 분리 및 임대차 시장의 발달에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한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빌려준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는 가격이 좀 떨어졌다 해서 바로 팔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존속하는 거죠. 언젠가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팔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볼게요. 자, 11번 볼게요.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환원법에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직접환원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은 영원히 발생해만 해요? 해죠. 그러니까 한 해의 순수익을 바로 환원율로 나누는 거 있죠?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하면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전통적 소득저금법 아니면요, 직접환원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직접환원법의 근거입니다. 자, 약간 좀 어려운 얘기네, 요거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환원법 그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전통적, 요거를요, 소득적금법 해줍니다. 얘는 토지 같은 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한 해의 순수익을 곧바로 환원료 나눈 형태이죠. 이런 형태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용이 어떻다고요? 집약화되는 거죠. 자꾸 층수를 막 높이려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토지의 부증성은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용의 근거죠. 그러니까 지대와 지가를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14번 볼게요. 부증성에 기여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요,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을 유발한다.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층수를 자꾸 높이는 경쟁이 있죠. 공간을 자꾸 이용하려는 그 경쟁이 있죠. 결국은 층수를 자꾸 높이는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발시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부증성에 따라 자연물인 토지는요, 유한하여 토지에 어떻다고요? 독점 소유욕이 발생하죠. 돈만 생기면 땅을 막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매류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요, 부증성의 여유가 아니죠. 얘는 뭐라고요? 용도 전환에 불과한 거라고 했죠. 용도 전환. 그래서 자, 이는 인문적인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에 불과한 겁니다. 즉 부증성은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무조건 부증성은 예외가 있다는 거 다 틀린 겁니다. 답을 하고요.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을 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요. 17번 볼게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부동산마다 조금씩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중개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걸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우리 맥주를 구입할 때는 맥주는 다 같아요, 달라요? 아무거나 구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같아요, 달라요?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중개사님한테 거래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시작된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다른 말로 물리적 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적 대체. 우리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거 있죠? 이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대체 혹은요 물리적 대체는 제약되는 겁니다. 자, 19번 볼게요.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어떻다고요? 개별화시키는 거죠. 개별적으로 가격도 형성되고 하는 겁니다. 20번 볼게요. 인접성으로 인하여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발생시키며 개발이익의 사회적 완수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까지가 네 거냐 내 거냐 따져야 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완수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21번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최유효 이용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자, 요거는 22번은요. 우리 외부 효과와 관련된 것은 뭐하고요?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부동성과 인접성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마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자, 이거 자연적 특성은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근데 인문적 특성은요,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이렇게 했네요. 주변 환경이 변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위치의 가변성. 이런 걸 한번,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자연적 특성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부동성과 인접성. 인문적 특성은요, 위치의 가변성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2번. A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요,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에 자, 그 자연적 특성은요,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죠. 답에서는 이제 부동성을 답을 하는 겁니다. 인문적 특성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했더니 위치의 가변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연적 특성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인문적 특성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요거는 부동성을 답을 했었고 요거는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